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 포브스의 프란시스 코폴라인가? 그 영국 여자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죠? 그 사람이 이제 기사는 아니죠. 그 사람 그냥 이제 글을 게재하는 사람 같은데 그 포브스지에 그 내용을 올렸죠. 리프사 솔루션은 은행들이 쓰지 않을 거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았는데 일단은 수원청님 어서 오세요. 제가 수원을 좋아하는데 수원청님 오셨네요. 제가 이번 주에 수원에 2번 갈 일이 있는데 수원이 제 신혼집 있던 장소라 그런지 수원은 항상 가깝게 느껴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아까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프란시스 그 양반 그 여성분 얘기한 거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흐름이 끊겨서 다시 말씀드리면 리프사 솔루션을 은행들이 쓰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노스트로 보스트로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은 그거를 리프사가 없앤다고 하지만 리프사 역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XRP가 노스트로 보스트로에 쌓여있는 돈만큼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또이또이인데 뭐하러 그걸 바꾸냐. 그냥 노스트로 보스트로 기존 거 쓰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노스트로 보스트로에 있는 돈을 리프사는 XRP를 통해서 묶여있는 돈을 다 푸는 게 목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XRP를 직접 보유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 역시도 홀딩되는 묶여있는 돈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저희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다르죠. 이따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미 얘기했던 거지만 이 할머니가 그 퍼드를 마음껏 남발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얘기했더라? 그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또는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금융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 간의 송금 또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지금도 효율적이다. 리프사의 솔루션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최근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또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 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질문 주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누군지는 알겠는데 굳이 누가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유튜버인데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리프사 솔루션을 쓰면 그러니까 그 기사에 나온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스위프트가 리프사의 약점을 얘기한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나봐요. 스위프트 말로는 리프사의 솔루션을 쓰면 은행들이 본인들이 돈을 보내는 거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리고 자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데 그거는 리프사 방식의 약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전달하신 것 같아요. 사실인 것처럼. 근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옛날에 리프사 비즈니스 방식이면 맞아요. 약점이었어요. 그건 이미 설명을 드렸죠. 게이트웨이 방식을 통해서 리프사가 처음에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은행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스위프트가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출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계좌가 이런 게 다 노출이 된다. 이건 쓸 수 없다. 그래서 리프사가 방식을 바꾼 게 오늘날의 네트워크인 리플렛이고 그리고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XBR은 솔루션을 만들었죠.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퍼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 때는 아까 말씀드린 웨스턴 유니언, 리프사 솔루션과 비교해서 어느 게 경쟁력이 강한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머니. 그 프란시스 할머니 좀 약간 사이코 같은데 그 프란시스 맞죠 이름이? 프란시스 밥 3끼를 다 안 드셨나봐요. 좀 상태가 멜롱멜롱한데 일단은 왜 그게 잘못된 얘기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노스트로 보스트로 얘기인데, 자 보세요. 노스트로 보스트로. 응? 이거 다 쳐버렸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창을 열겠습니다. 다 쳐갖고. 노스트로 보스트로를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있어. 짜짜짜짜 다 열렸고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 프란시스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노스트로 보스트로를 없애자는데, 이 프리펀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X하자는데 리플사는 좋아. 근데 XIP를 직접 보유하면 저거랑 뭐가 달라?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돈이 묶이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했죠.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리플사의 솔루션이 쓰잘데기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예를 든 게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묶인다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전혀 다르죠. 왜냐면은, 자, 전혀 다른 거를 이제 반을 쪼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이게 프리펀딩 방식, 바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이용한 프리펀딩, 이거 XIP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프리펀딩은, 자, 은행 3개를 그려볼게요. 더 그리면은 왜 이게 안 좋은 방식인지는 진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A란 국가는 달러를 씁니다. A란 국가래, 은행, 달러를 쓰는 곳이에요. 미국이겠죠? B라는 은행은 원화를 쓴다고 합시다. 한국뱅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C는 에나, 일본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나? 예, 통화기록 표시가 제가 부정확해서 모르겠네요. 요건가? 이렇게 사이에다 긋나? 통화기호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에나는. 어쨌든 간에 이건 일본, 요거는 한국. 이렇게 세 은행이 있고, 자, 미국의 은행이 프리펀딩을 하고 싶어요. 이 A라는 뱅크가.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은행이 여기다가 본인들 계좌를 틀고, 당연히 환거래에 관련된 릴레이션십 계약을 맺겠죠. 맺고 이제 계좌를 만들고 이제 미리 달러를 원화로 바꿔두겠죠. 신나게 쌓아줄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은행에 이제 엔화를 신나게 바꿔줄 거예요. 자, 얘가 재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이 송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의 재무적인 여유가 이제 미리 프리펀딩 할 수 있는 게 2,000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뭐 1,000씩 나눴다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0달러치를 미리 프리펀딩을 해놓고 여기에도 1,000달러치를 미리 프리펀딩을 해놓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총 묶인 금액이 얼마죠? 2,000달러입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만원 조금 넘겠죠? 자, 그럼 2,200만원이래. 220만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거랑,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A은행은 되게 얼리 어댑터예요. 리플사의 솔루션이 뛰어난 걸 알고 미리 XIP를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재무적으로 한 2,000달러를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얘네가 2,000달러치 XIP를 바꿔갖고 보유했어요. 그러면 역시나 둘 다 미리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한 비용 2,000달러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할머니는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야, 노스트로 보스트로 없애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XIP 직접 보유하기 시작해서 이거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활용하면 똑같이 이렇게 돈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데 사실 근본적인 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똑같이 2,000달러가 묶인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건 묶였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많이 양보해서 똑같이 묶인 거라고 쳐줍시다. 쳐줘요.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줘요. 그렇다고 인정해 줍시다.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디서 크게 다르냐면은 얘는 똑같이 2,000달러를 썼어요. 프리펀딩은. 근데 여기 1,000달러, 여기는 1,000달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쪽 은행과 일본 쪽 은행에 각각 1,000달러 묶였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한국은행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어떤 기업이 수출입 관련된 기업이 커다란 액수로 1,500달러 사실 이 예로 든 거라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 상에선 큰 금액이죠. 1,500달러치를 본인들이 세틀먼트 해야 돼요. 페이먼트 보내고 나서.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떻게 하죠? 부족해요. 프리펀딩 해놓은 돈이. 그렇죠? 긴급하게 자금을 소집하던지 아니면 제 서드파티에 있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로 들겠죠. 참 난감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총 투자한 거는 결론적으로 2,000달러기는 하나 각각의 은행에 나눠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은행으로 많은 비용을 많은 프리펀딩 자금을 이제 요구하게 되면은 그때 난감해져요. 이럴 때는 본인들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처리를 해야겠죠. 아니면 의뢰를 받질 않던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XRP를 직접 보유해서 홀딩해서 송금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 그대로 들고 있죠. 2,000달러치 XRP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더 과격하게 해볼게요. 요거랑 극단적인 비율에 의해서 딱 2,000달러치를 다 보내야 돼요. 어떤 수출입하는 기업이 A은행한테 부탁했어요. 한국은행에다가 보내달라. 그러면은 XRP 그냥 던지면 돼요. 던져서 원화로 바꿔서 넘기면 됩니다. 끝!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프리펀딩 하는 거는 애초에 각각의 은행과 릴레이션십 계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 맺고 그 계약서 안에는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 이런 약속들과 이런 것들 다 결정해갖고 계약 맺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각각의 은행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전 세계. 심지어 스위프트 고객만 11,000개가 넘습니다. 이 하나의 은행이 이 11,000개가 넘는 애들과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걔네와 관계를 맺을 때 통화가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원화를 쓰거나 다 달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법정화폐들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미리 돈을 쌓아두고. 이걸 다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도 힘들고 지금같이 의외의 변수가 발생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XRP로 하는 경우는 그냥 이것만 들고 있다가 보내면 끝이에요. 끝! 들고 있다가 의뢰가 들어요. 자, 가자! XRP 뿅! 3초 만에 보내갖고 그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바꿔내고서는 전달하면 끝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더 필요 없어요. 그 막 외국인들 영어식 표현하는 애들 이런 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되게 번잡하고 어렵게 처리되는 거 비교할 때 그러니까 쉽게 되는 방식으로 딱 비교할 때 이러잖아요. 던! 뭐 하나 하고 던! 끝났습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아마 외국 애들이 이거 비교하면 던! 이럴걸요 아마. XRP 직접 보여? 샌드! 던! 끝! 진짜 딱 간결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아시는 부분들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지금 설명 들으셨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왜 프리펀딩과 결정적으로 다른지.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제약사항은 있어요. 항상 좋게 포장만 해줄 순 없죠. 현실적인 제약사항도 말씀드릴게요. XRP 직접 들고 홀딩하고 그러니까 직접 보유하고 쓰려면은 이거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법정화폐만큼 낮아져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금융기관 내에 직접 보유하기 너무 힘들어요. 해지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적어도. 네, 아직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리프사가 왜 레미턴스부터 손을 대는지. 그러니까 로우 밸류잖아요. 금액의 치가 높지가 않잖아요. 기업들이 수출입할 때 그 대금 처리하는 거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분야가? 트레이드 파이낸스.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XRP 직접 들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대한 하이 볼륨을 처리하려면 결국 XRP를 직접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유동성을 거래소에서 다 공급받기 힘듭니다. 그 오더북에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문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장점이 있죠. 이제 은행들이 직접 보유를 못 하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거래소한테 전가시켜야 되는데 거래소를 통해서 하려면은 유동성이 충분히 많아야 그 금액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한 유동성이 안 나오죠. 그리고 유동성을 더 높이려면은 이 디맨드를, 수요를 발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더 늘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걸음마로 뭘 하고 있다고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그 안에 가장 작은 규모, 바로 우리가 그 외노자들 송금 보낸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그 송금부터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로우 밸류. 기업들이 수출입할 때 쓰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금이지만 상대적으로 액수가 되게 작아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 지금 열심히 파헤치고 있죠. 이거 점령하려고. 점령하면 다음 단계 어디다? 트레이드 파이낸스. 엄청난 규모의 거래 대금들 처리하는 그 분야로 뛰어들려고 지금 걸음마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려면은 2단계까지 진입을 해야 돼요. 방금 설명드린 것들 걸음마를 다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되고 볼륨이 올라서 약간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충분히 해지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을 수준에 이르르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이 이거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아니다 의미를 벗어나서 할 수 있을 때 왜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직접 보유할 동기가 부여되냐면은 엑스라피드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이 방식이. 엑스라피드가 기존보다 40%에서 70% 저렴하다고 통계가 나와있죠. 근데 심지어 이거보다도 더 저렴해요. 얘 들어가는 수수료의 절반으로 다운이 돼요. 직접 보유해서 쓰면.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런 장점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XRP만 들고 있다 날리면 돼요. 계속. 여기저기로. 네.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이거고, 자, 두 번째. 그 할머니가 얘기한 거. 이 구간은 뭐 이런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맥락은 이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달러랑 유로화를 들었는데, 그거예요.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충분히 지금 금융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그 소속돼 있는 나라들의, 그러니까 재무력이 엄청 받쳐주는, 특히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왜냐면은 얘네의 법정화폐 달러 자체가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고 달러가 안 먹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다 먹혀요. 전 세계에서. 얘네는 그냥 되게 손쉬워요. 모든 게 손쉬운데, 유로화도 마찬가지죠. 유럽 쪽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금융이 이 나라들끼리 하는 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게 많이 사라져 있어요. 이런 나라를 예를 들면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굳이 XRP가 필요하냐, 엑스라피드 이딴 게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와 비교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아직 유동성이 부족해요. 유동성 부족에 이것만 말씀드려도 되겠네. 유동성 부족. 그러니까 오더북에 부족해요. 너무 얇아요. 씬해요. 씬. 얇습니다. 이 얘기는 뭐와 같냐면은 잠깐 보실까요? 이제 파트너 거래소인 빗소를 잠깐 볼게요. 빗소를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오더북에 기인해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메이커 주문 그거를 많이 쌓아둬야지 테이커로서 금융기관들이 사고 팔고 해서 그 효율을 통해서 바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세르먼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부족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오더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더북이 그림까지 보면서 할까요? 왜 이거 잉글리시가 아닌데? 영어로 나오네요. 자, 이게 바로 오더북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를 얘기합니다. 오더북.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수 매도 주문 걸어놓은 걸 얘기를 합니다. 요걸 얘기하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유동성 요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라이브로, 요거는 이제 숫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 바이 오더는 이 멕시코 페소를 통해서 XRP를 사겠다는 주문이잖아요. 요거 말고
이제 보내는 쪽이 멕시코면은 이쪽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팔겠다. XRP를 이 가격에 팔겠다. 멕시코 페소. 요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보내는 쪽에서는 XRP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 오더에서 테이커로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XRP를 사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양을 보세요, 근데. 1362개가 주문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요거 멕시코 페소 나와 있는데, 그냥 달러로 계산해줘. 오늘날 달러로 얼마죠, 대충? 0.3달러 정도 되나요? 그럼 0.3을 곱하면, 이,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주문 걸려 있는 거에 총 양이 나올 겁니다. 달러로 환전했을 때. 0.3 곱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9, 4, 0, 6. 이 정도 되나요? 아니, 잘못 내겠네. 6, 9, 0. 그러니까 408달러 정도 되네요. 408. 그죠? 1362개 맞고. 408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408이 지금 사실 스프레드도 이게 좁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랑 간격이 벌어진 게 0.03 페소가 벌어져 있어요. 그죠? 이 중간에 주문이 없단 말이에요. 이 5.8과 5.77. 이거 자체가 일단 비율이 한번 발생했어요. 이게 근접할수록 효율적인데 이게 벌어져 있단 말이죠. 대략 이 간격이 0.03. 그죠? 그리고 XRP를 사야 되는데, 보내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대략 408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지금 주문 걸려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한 1000달러 보내려고 그래요. 1000달러. 그러면 나머지 600 정도는 어디에서 구해요? 이 뒤쪽에서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더북이 두껍지 않으면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아실 수 있냐면 두 가지 측면 보시면 돼요. 이 스프레드가 최대한 좁아야 된다. 반대로 벌어지면 뭐다? XRP도 효율이 떨어진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첫 번째 이 스프레드, 두 번째 뭐다? 이 두께. 요 두께. 이 두께가 얇으면은 큰 금액을 보내려고 했을 때 더 비싼 가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께가 얇으면. 이 두께가 바로 유동성으로 보시면 돼요. 유동성.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죠? 지금 보셨지만 빗소가 XRP 파트너 거래소인데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 XRP를 판매하는 주문만 봐도 400달러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만원 이상을 보내려고 XRP로 하는 순간에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비싼 가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기인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거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볼까요? 프란시스 얘기하는 게 왜 일부 맞다고 하냐면 제가 현재 XRP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설명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이 효율화되어 있는 국가끼리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더북이 두껍지 않고 스프레드가 간격이 넓으면 오히려 기존 방식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조건은 그겁니다.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사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끼리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머징 마켓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머징 마켓 뭐죠? 우리나라 말로 신흥시장. 신흥시장 어디죠? 인도, 동남아, 아시아에 좀 많죠? 동남아 뭐 이런데, 아프리카 신흥시장 잡기 좀 힘드네. 근데 금융 쪽에서는 신흥시장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예를 들냐면 얘네 공통점이 있죠. 금융이 잘 안 돼 있으면. 금융이 뭐냐면 이 나라들의 유동성, 이 나라들의 법정화폐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아프리카는 더 심해요. 아프리카는 얘네는 그 도메스틱 구간, 국내 구간에도 금융이 잘 안 돼 있어요. 엉터리예요. 우리 옆나라 일본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가 금융 인프라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 이거 갑자기 얘기 나서 근데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 서울시 가면은 그 환승뿐만이 아니라 그 시내버스, 지하철 너무 잘 돼 있어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극찬할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 플러스 지금 얘기하려는 거 뭐죠?
국내 금융 인프라. 우리나라처럼 24시간 본인이 원할 때 온라인 뱅킹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되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세상에. 이런 건 또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수수료도 요즘에 잘 안 받죠. 웬만하면은. 국내끼리 송금을 하면, 계좌 이체하거나 이러면. 예,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것과 달리 아프리카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은 안 돼 있어요. 옆나라 일본도. 그러니까 지금 머니텍 갖다 뭐하고 있죠? 국내 구간부터 쑤시고 있잖아요. 일본이. 국내 구간부터 싹 정리해갖고 효율화시키고, 이제 외국과 국경을 넘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연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지금 예를 든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중동 이런데 이머징 마켓은 이 기존 방식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어디부터 노렸어요? 지금 연결하는 것만 봐도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 이런 데 노리고 있잖아요. 여기 그게 빠졌네. 남미가 빠졌네. 남미. 그런 데 노리고 있잖아요. 중동. 여기가 확실히 한 방에 점령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유동성 확보와 그리고 본인들의 XRP가 성장하기 위한 걸음마를 떼기 위한 장소로 아주 적합한 거죠. 그리고 리프사한테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아씨 우리도 좀 뭔가 해외 송금 잘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잘해보고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미 인프라가 너무 뒤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손을 내미는 게 누구라고요? 리프사. 야, 우리 거 쓰면 프리펀딩 필요 없어. 막 그 달러라던가 또는 해외 법정 화폐 유동성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관리도 필요 없어. 보유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기회를 잡아봐라. 그게 둘이 이해관계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신나갖고 리프사 손잡고 랄랄라 하고 지금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도도 지금 인도에 있는 은행들, 그 애쉬가 얘기했죠. 작년 6월쯤인가? 그때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인도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인도로 통하는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통로의 50% 이상을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머징 마켓은 리프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잘 맞아든다. 그러니까 리프사도 본인들도 필요하고요.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이 프란시스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진짜 이 부분적으로, 그것도 매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잘 돼 있는데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돼 있지만 리프사보다 앞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머징 마켓은 그냥 노냅니다. 그냥 파괴예요. 이머징 마켓은 리프사의 솔루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파괴급이에요. 네. 이제 그 결과물을 작년에 이제 진입해서 필리핀이나 멕시코 이거 구간을 닦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리고 성과를 보셨어요. 누굴 통해서? 머큐리 FX. 그게 지금 영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네?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올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 번에 모니 트랜스퍼,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보내는 거에서 얼마큼 비용을 절감했다고요? 1,500만 원을 절감했어요. 심지어.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한두 푼도 아니고. 만약에 머큐리 FX가 야 우리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한 번 돈 보내는데 10만 원 절감했어요 이러면은 아 10만 원? 좀 작다. 사실 10만 원이 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0만 원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적은데 좀 더 파격적일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1,5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영국에서 리플랜 멤버들 최근에 그 컨퍼런스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그런 경험 사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잖아요. X rapid is future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라고. 아예 뽕맛을 본 거예요. 지금 머큐리 FX는. 아주 신났죠. 네.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리프사가 머큐리 FX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그 엑스라피드 쓰는 과정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있잖아요. 파트너 거래소들이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는지,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한테 부과하는 커미션만큼 부과를 하는지 그 관계를 몰라요. 모르지만
물론 그걸 알면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하지만 아쉽게도 몰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지만 근데 본인들이 리포트를 해줬잖아요. 머큐리 FX가 한 번에 송금을 보내서 1,500만원 절감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1,500만원을 작은 액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디 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어디 통해서 돈을 보내요. 은행이든 뭐든 간에. 근데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는데 A라는 곳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한 100만원 든다고 얘기해 봅시다. 아 100만원이라 더 크게 얘기했네. 한 2천만원 든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B라는 곳이 오히려 500만원만 주시면 돼요. 수수료를.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당연히 B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1,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드는 비용이라는 게 머큐리 FX가 돈을 보내는데 비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한테 부과하는 비용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객한테 부과하는 비용이라면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 머큐리 FX도 돈 보내는 장사잖아요. 본인이 돈 보내는데 1,5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럼 고객한테는 더 많이 부과해야 그 마진이 남아서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말한 한 번의 송금으로 1,500만원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뭐와 같냐면 최소한 머큐리 FX가 이거를 보내는데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0만원을 절감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를 보냈는지는 몰라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부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 여자 얘기는 또 틀렸죠. 이거 뭐야 갑자기. 예, 갑자기 제가 설명한 사이에 지금 셀 오더가 엄청난 게 이쪽에 압도적으로 걸려있네요. 참 재밌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프란시스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머큐리 FX라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프란시스한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얘기를 했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프란시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정말 찌질하게도 그 트롤리라고 뭐 있어요.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냥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리플 안티입니다. 안티인데 그 사람이 뭐 머큐리 FX에 전화를 해보니까 뭐 유령 회사다, 직원도 몇 명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제기했냐면 다 이거 리플사의 파트너 머큐리 FX라던가 기타 등등은 다 리플사가 만들어낸 유령 회사 하나 다름없다. 실체가 없는 회사다. 유로 액션뱅크 있죠. 거기조차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건 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머큐리 FX가 몇 년에 설립됐을까요? 저 따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유령회사면 얘네를 통해서 돈을 보낸 사람도 없겠죠. 이거는 2015년인 것 같네요. 설립이. 자, 또 다른 데 정확하게 안 나있을까요? 후이야. 여기 보면은 2007년이네요. 2007년에 설립됐어요. 리프사보다 더 빨리 시작됐는데 차라리 음모론을 제기할 거면 그렇게 얘기하지. 머큐리 FX가 리프사를 만들었다. 앞뒤가 안 맞잖아. 리프사가 그 뒤에 훨씬 뒤에 만들어졌는데 무슨 리프사가 머큐리 FX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그런 익명의 말도 안 되는 글을 인용을 해갖고 유령회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꾸할 필요도 없어서 뭐라고 설명조차도 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다 개소리죠. 정말 수박씨를 발라먹을 녀석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데 참 인터넷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담없이 막 짓거릴 수가 있어.